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방미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이 적지 않을 텐데요.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와 함께 하반기 동북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 올 하반기 최고의 정상 이벤트가 열립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일단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국가주석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해 6월 달에 미국을 방문했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방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은 9월 25일 날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가는 것은 국빈 방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신행 대국 관계,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핵심 이익은 보장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신행 대국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현재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은 그 경제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쪽도 데리고 가고 바이두도 데리고 가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 데리고 갔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좀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입장은 좀 별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상 중국의 해킹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동아시아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남중국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난사군도 영어로 얘기하면 스플래틀리 아일랜드라고 하는 객관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관전 포인트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양쪽이 얼마나 동상이몽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상이몽이 얼마나 화이부동의 형태로 서로 얼마만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형태로 결과가 이루어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좀 창출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안보라든가 아니면 인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내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각에 따르면 협의를 이루기보다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보면은요. 일이 잘 될 게 있고요. 일이 아주 안 될 게 있고요. 일이 중간쯤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일이 안 될 것부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되겠죠. 제일 지금 일이 안 될 것은요. 양쪽의 신행 대국 관계를 얘기하면서 국가 핵심 이익을 얘기하는데 중국이 보는 국가 핵심 이익은요. 남중국해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플래틀 아일랜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공섬을 만들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활주로를 건설하던 이것은 내 국가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건 절대로 합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가장 합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합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 BIT, 그러니까 상호 투자 협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호 투자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사이버 문제인데요. 해킹 문제인데 이 해킹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 신문인 것 같은데요.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이버에 대한 군축이 결과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이버 해킹을 하든지 또는 무슨 디도스를 심든지 하는 건 좋은데 만일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인프라, 소위 말하는 철도, 통신, 전력망 이런 것들이 소위 국가 인프라잖아요. 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킹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만일 이것이 이번에 두 정상 간에 합의가 돼서 나오면 정말 이거는 사이버 군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지금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합의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탄소 감축량 목표 연도가 2030년인데 이걸 2020년으로 좀 줄이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큰 합의가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반도로 돌아가면 네네. 한반도의 이제 핵 문제 또는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미국과 중국 정상 간에 좀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예 안 될 부분이 있고요. 네. 어떤 부분은 비교적 잘 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중간쯤 노선을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장 관심사일 텐데요.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어떤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럼요. 지금 북한이 이제 미사일하고 핵의 문제는 미사일을 쏘고 나면 통상 그러니까 그 주기를 보면 두세 달 있다가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이 여기에서 반발하는 형태로 이제 핵실험을 꼭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어찌 보면은 이제 도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북한에서 일단 미사일을 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10월 11일에서 쏘겠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반응을 냈고 중국은 중국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꽉 쥐고 있는 손 이제는 펼 때 됐다. 손 펴고 국제사회에 같이 동참해서 나와라. 다시는 그렇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요. 중국도 아마 여태껏 보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레이 대변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을 쏘는 것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쏘는 것조차도 이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한 것에 대해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쏘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강력히 경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 천상 이 북한이 정말 미사일을 다시 쏠 경우에 또는 핵실험을 4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주 깊게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캐리 국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에 대한 이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재가 가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그 결의안 정도가 경제 제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제 제재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무슨 뭐 미사일 기술과 또는 그 미사일과 또는 핵에 필요로 하는 실험에 필요한 그런 것들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네. 또 북한이 무기를 수출입해서는 안 되고 그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무슨 뭐 외교관들 돈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 감시 정도.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난 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거쳐간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1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거쳐갔는데 점점 더 강도를 심하게 해서 전반적인 경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 그리고 공중 봉쇄를 넘어가서 맨 마지막으로 한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서 바로 이라크를 침략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본다면 캐리 장관의 이 이야기는 이제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경제 제재를 조금 좀 가해야 되겠다는 의지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 제재. 이게 소위 말해서 방콕 델타 아시아라고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걸 거기에 대한 그 김정일의 비자금이 거기에 들은 것을 동결시켰거든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모든 은행을 통해서 만일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북한이 아마 더 이상 뭐 견디기 힘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가한 현재보다 조금 더 가한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하자라고 합의를 한다라면 네. 이건 굉장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앞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당 부분 저하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가 좋으면 뭐 말도 잘
잘 들을 네네. 텐데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는 제가 볼 때는 7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최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사실상 2013년도 2월 달에 그게 시진핑 그 중국 국가 주석이 주석으로 등장하던 시기잖아요. 네네. 그때 그렇게 핵실험 하지 말라고 했는데 3차 핵실험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장성택이 중국 라인인데 장성택이 처형하면서 그냥 처형했으면 모르는데 중국한테 이익을 갖다 준, 그러니까 중국한테 자기의 광산물을 그러니까 공짜로 거의 팔아먹은 이런 식으로 중국을 매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용해가 뭐 2013년에도 중국 가고 이번에 전성대로도 갔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그 중국이 최용해한테 보여준 거 그거 보면 얼마나 지금 그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나쁜지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무슨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거나 이런 지렛대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저는 이제 중국이 말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목함지뢰 사건을 보면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진장하게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두 가지만 얘기 딱 할게요. 첫 번째는요. 외교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가 만일 계속해서 여기 도발을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성절 행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그 동북 삼성에 있는 39 집단군, 그러니까 그 동부 강부에 속해 있는 39 집단군에 있는 탱크하고 장갑차를 계속해서 한만 국경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CCTV를 통해서 방영해버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외교적으로도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일부러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중국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일정한 역할을 정말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한테 약속한 것처럼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가 육자회담의 의장국이잖아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뿐만 아니고 이번에 미사일 발사도 못하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일본 이슈를 좀 짚어볼게요. 일본의 안보 법안이 토요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점점 거듭나고 있는데, 자, 동북아 안보 지형이 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예,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북한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고, 네. 중국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고, 프랑스나 영국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태껏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묶여 있었잖아요. 평화헌법에 의해서 묶여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족쇄가 풀려진 거죠. 풀려져서 소위 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반 보통 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이번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거죠.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이 보통 국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부상이 워낙 빠른 속도로 크오니까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아주 애매한 말로 해칭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경제 사정이 지금 조금 나아지지만 여전히 시위캐스트라고 하는 연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서 국방 예산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좋으냐? 강력한 아웃소싱을 하나 받는 것이 좋으냐? 강력한 아웃소싱이 됐습니다. 누가요? 일본이요. 일본이죠. 이번에 안보법제가 통과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완벽한 아웃소싱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가 될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자기 혼자서 미국과 중국을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전체, 동북아뿐만 아니고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의 유동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을 잡고 외교를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사실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대 기로에 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최근 중국과는 부쩍 또 거리를 좁혔고 하지만 또 한미일 동맹을 또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한미일은 동맹은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한미 동맹이고요.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네. 두 나라가 동맹이고 두 나라가 동맹이니까 세 나라를 합하면 이건 동맹은 아니고요. 안보 협력을 해야 되는 나라죠. 네. 그리고 이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이에요.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핵심적인 세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가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투고 계속해서 그 갈등을 일으키고 그 조그만 갈등이 다시 나중에 그 분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 못지않게 한중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10월 말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틀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일본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드시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월 말 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한중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은 안보협력대로 중요하고 한중일 협력은 협력대로 중요해요. 양쪽에 대해서 중심을 딱 중간에서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외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심 잡고 제대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중심을 잡으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